자, 근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을 내놨었는데 이걸 발표한 다음에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과 상의한 거냐, 김문수 의중이냐, 어떤 의원은 이준석 지령받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신조 의원님도 그 김문수 맞춤용 개혁안일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그 조기 전대에 대해서 가장 절박하게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저는 김문수 전 후보라고 봐요. 아, 그런가요? 예.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아, 조기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된다. 한동훈이라는 정치는 예. 아직 52분이 안 됐잖아요. 예. 올해 이제 53 될 텐데 아직 여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제 5년 임기 막 시작했는데 그 5년 후 2030년 때 한번 도전해서 한번 집권을 해서 제대로 나라 이끌어보자. 그런 그 목표가 분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 2년 전인 2028년 총선은 본인이 진두지휘해서 좀 제대로 된 개혁 공천에서 일당이 되는 뭐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제인데 예. 근데 이번에 저 당대표가 돼서 내년 지선 지방선거 꼭 진두지휘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이 저희 당의 아주 극단적인 정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뭐 정광훈 자통단 세력도 막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찍느니 이재명 찍는다.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후보가 되면 나는 한동훈 안 찍고 이재명 찍는다. 그러니까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밉다. 그 정광훈 자통당 집회 가면요. 소곤소곤이 아니고 마이크 붙잡고 스피커들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당내에 그게 있는데 굳이 요번에 무리해서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런 건데 김문수 전 후보의 경우에는요. 요번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 대선 후보 약발도 다 떨어진 거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되나 보다 집에 가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뭐 이제 언론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친윤과 친한이 충돌했는데 한동훈 쪽에 손을 들어줬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해석. 그러면 의원님은 한동훈 전 대표가 9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권하는 도전을 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에요. 선택이다. 예. 근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만. 근데 그 저희 그 이른바 친한 그룹 내부에서는 요번에 그 무리해서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그 워낙 당에 지금 분열상이 심하니까. 그렇군요. 네. 좀 선택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무조건 필수는 아니다. 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그 5개 개혁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인상적인 게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자.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좌파 정당에서 주로 이런 방식을 취해요. 과거에 취했던 정책을 바꾸는 절차를 밟는 건데 한 예가 있어요. 등소평이 개혁 개방으로 나가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게 이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이었어요. 예. 이걸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이 모택동을 무조건 부정할 수도 없고 그걸 따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해가지고 1981년에 중국 공산당의 약간의 무슨 역사에 대한 결의라는 걸 만들어내요. 유명한 문서인데 거기서 모택동 노선을 전체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문화대혁명은 모택동이 일으킨 반역이다라고 딱 해버려요. 앞에는 긍정을 하고 그래서 개혁 개방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당의 자본을 정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해가지고 딱 이건 무효화 시킨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은 윤석열의 계엄에 찬성했던 사람, 윤석열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찬성했던 사람은 당직은 안 맡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광장에 나갔던 사람 있잖아요. 광장에 나가서 탄핵 반대 외쳤던 사람은 최소한 이번에 당의 주류에서 원내 대표 선거에는 안 나와야지 하는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꽤 한번 해볼 만하고 그것을 다 정부를
다니면서 당원들의 의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 한번 대봤으면 좋겠어요. 꽤 이게 흥행도 될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신조 의원님은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에 대해서 약간은 중립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 조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9월 초 전당대가 만약에 있게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지금 나오시는 게 좋을 것이냐, 아니 전략적으로 좀 약간 숨고르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아니 김문수 후보는 나와서 낙선했으니까. 예, 대선 후보로서. 대선 당 대표로 다시 나오는 거는 조금 어색하지.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았는데. 본인은 안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새 뭐 힘자랑하던데. 왜냐하면 그런데 한동훈 예. 대표는 뭐 자기 이거 옵션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아, 옵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정치는 요사이는 더 이게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잊혀지기도 쉬워요. 그리고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 예. 욕을 먹든 실패를 하든 그걸 각오를 하고 별의 순간. 역할을 하는 게 남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후보로 나와서 후보로 나와가지고 결국 떨어졌지만은 뭔가 남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또 정치적 자산이 되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은 뭐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뭐 김문수 전 장관은 99.99% 나온다고 보거든요. 99.99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요. 그래서 한동훈 대 김문수의 리턴 매치가 되잖아요. 2차전. 예, 그 리턴 매치가 그러면 우리 조 대표님 그 말씀대로 한동훈이 출전하게 되면 리턴 매치 예, 되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려하는 바는 뭐냐. 오늘 그 친윤에서 이쪽으로 귀순한 사람들 있잖아요. 재선. 쇄신파로 태세 전환하신 분들. 예. 뭐. 근데 그런 흐름들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 김문수 하면 이 대선 전의 구도. 그다음에 한동훈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또 친윤들이 뭉쳐서 한동훈 포비아가 있어요. 공안증이. 공안증이 있기 때문에 이 친윤들이 이렇게 분화되고 하는 것들이 정지되고 다시 쪼그라들어갖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좀 올감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로운 존재가 좀 이게 되고 난 이후에 예, 그 해도 늦지 않다. 친윤 색깔이 좀 탈색이 되면 예. 그 외에 또 좀 국민의힘이 더 재편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뒤늦게 뭐 개엄은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나왔잖아요. 최근에 릴레이 사과. 눈물 흘리신 분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이제 8월 16일 독립운동이라고 하는데 8월 16일 독립운동. 예. 광복절 그 다음 날. 네, 다음 날 대한독립만세 외치는 건데 근데 그것도 환영해야 된다. 지금. 그렇죠. 8월 16일 독립운동도 환영해야 된다. 너 과거에 그랬잖아. 근데 과거를 물으면 안 돼요. 이 당에 큰 그 쇄신의 큰 그 물결을 장강의 물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묻지 말고 8월 16일 독립운동도 좋아.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계엄에 찬성했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렇군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그러면 그분은 최근에도 보니까 뭐 오늘 누가 뭐 좀 문제 제기했던데 토요일 오후에도 그 윤 어게인 그 집회, 그 우연히 들렸다. 그 성모병원을 가는데 그 마을버스 지하철 내려서 마을버스 환승하는데 우연히 마주친 거다. 가깝긴 합니다. 저도 그 근처에 살아서 아는데. 근데 제가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제보. 김문수 후보의 봉천동 자택에서 그 인근에서 5413번 시내버스를 타면은 성모병원 그냥 직방으로 갑니다. 근데 오히려 직방 갈 수 있는 길을 우회해서 갔다? 그 직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왜 저절 타고 갈아타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게 있고. 그리고 일요일에도 관악산 등반을 해서 맞아요. 그 사진이 다 공개가 됐는데 그때 같이 등반한 멤버들이 또 부정선거 그 음모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번 김용태 개혁안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데. 예, 명시가 안 됐죠. 나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정선거 음모론.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갔든지 아니면 그것이 뭐 좀 일리가 있다라고 편들었던 사람들. 예. 오히려 편든 사람이 더 나빠요. 그렇죠. 나는 믿지 않지만은 하면서 이분들의 말을 한번 들어주고 짚어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약간 그게 입장들. 아주 비겁한 기회주의인데 아, 비겁하다. 그런 국회의원들 명단 뽑으면은 한 4, 50명 될걸요. 아, 그런 국민의힘 예. 중에. 아니 그걸 어떻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관건은 16일 날 이제 차기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국민의힘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분이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거치나 혹은 추후에 전당대회 일정이라든지 비대위 체제가 계속될 것인 이 부분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의원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누가 제일 유력한가요? 지금 뭐 TK 쪽 그 의원들이 똘똘 뭉쳐갖고 삼선의 송원석 그 의원을 민다 하는 얘기가 당내에 파다합니다. 송원석. 예. 추대요? 아니면 추대가 아니고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106명이 107명, 106명이 그렇죠. 뭐 TK 의원 플러스 뭐 좀 하면은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건데 그러면 이제 이 당이 과연 쇄신의 의지가 있는 건가? TK 출신 원내대표가 임명이 되면 TK 출신 원내대표 그리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그 좌절해서 집에 간다. 이렇게 되면 이 당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비대위원장이 수도권 포천 경기도 포천 그렇죠.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 서울과 수도권에 너무 약세이기 때문에 어떤 수도권 의원이 느끼는 그 위기감이 클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TK 출신 원내대표가 임명이 되면 그렇죠. 대표님이 우려하시는 좀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수순을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 저도 TK인데. 예, 저희 아버지 TK입니다. 경북 출생으로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해가지고 이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아주 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아는데 아주 이재명 대통령은 9번째 경상도 출신입니다. 14명의 대통령 중에서 지금 경상도 출신이 9명이 나왔어요. 그중에 경북 출신만 5명입니다. 9명 중 5명. 사실 여기 한 사람 더 보태야 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합천 출생이지만은 학교 다니는 게 이게 대구 쪽이라고. 그럼 6명입니다. 그리고 전번에 4명의 대통령 후보 토론 나온 중에서 4명이 전부 다 경북 연고자예요. 그 권영국 씨는 태백 출생인데 학교 초중고를 전부 경북에서 다녔더라고. 그래서 이 경북이 신라가 삼국 통일한 이후에 한국에 참 역사의 주류였고 박정희 등장이 한 이후에 특히 그 경북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은 그 인재를 배출한 건 좋은데 뭔가 최근에 와가지고는 대구 경북 여론이 섬처럼 국민 전체 여론으로부터 동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 울산, 경남은 이재명 지지가 40%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고립된 속에서 또 원내대표를 만들어낸다 하면은 그야말로 무슨 갈라파고스 무슨 거북인가 하는 그 이야기 또 나올 거고 그러면 아주 국민의힘이 미래가 어두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당은 아시다시피 이제 요번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파란색 그 빨간색 보이는데 빨간색 그게 이제 그 저희 당 배지들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동쪽.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이 저쪽 당으로 갔으니까 107명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그 재선 의원들 17명 그게 이게 정말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고 이게 되면은 원내대표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저 민주당처럼 민주당의 이른바 그 개혁의 딸 그분들이 의사표시를 하듯이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봉착하면 막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로 해가지고 의사표시 요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게 진짜 정당이지. 위드훈이 분들이. 아니 이쪽 저쪽 다 합니다. 저도 저 요거도만 문자 많이 받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도 이제 네. 지지자들이 정확히 네. 목소리 많이 내고 계시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송원석 의원 말고는 또 대항마로 거론되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뭐 저 사선에 비교적 개파색이 김상훈, 김도읍, 박대출. 김도읍 그 부산 의원도 있고 또 저 경기 북부의 김성원 의원, 예. 김성원 의원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좀 가까운 사이고. 예. 그래서 요번에는 예. 저는 뭐 특정 인물 딱 얘기하기 보담도 예. 아까 얘기한 뭐 TK 출신 이런 거보다는 좀 쇄신이라고 하는 그거를 좀 상징적으로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 누구를 안 찍어주셨는데? 네. 찍을 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국민의힘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향후 행보 일단은 재선 모임에서 오늘 지지까지 선언을 했는데 내일 저희가 또 이 국민의 혁신 바라는 재선 모임 중에 속해 있는 배현진 의원을 또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 볼 텐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요새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뭐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인데 일단 3대 특검법 모두 검찰의 칼 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칠 것을 하시는지 먼저 신부님.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예. 또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 파출소를 피하려다가 경찰서를 만난 것이다. 아 파출소를 피하려 경찰서를 만났다. 네,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이었을 때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그때 한동훈 대표가 대안까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고 뭐 독소장 이렇게 좀 손질하고 근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친윤 정치인들은 그 뭐 특검이란 거에 대해서 특검의 티자만 나와도 경기예요, 경기. 경로. 아, 경기 반응을 일으키고 경로를 하고. 예. 그러다가 결국 파출소 피하려다가 경찰서 만난 거 아니에요? 경찰서가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만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앞으로 좀 어려운 국면이 예상됩니다. 그게 곡소리 나겠죠. 아, 곡소리 난다. 네, 곡소리 나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진짜 독소 조항이 많아요. 아니 세상에 여당은 빠질 테니까 야당이 특검 추천하라는 건 봤어도 제1야당만 빠지고 왜? 압도적 일당인 여당과 그 거의 위성정당 같은 조국 혁신당이 한 명 그 추천하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뭐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죠. 그거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한다면서 뭐 인디안 기우제 뭐 하는 그 먼지털이 별건 수사하면 안 된다. 그 검찰 개혁의 핵심 항목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 이걸 그냥 노골적으로 이거 해도 된다요. 해도 된다. 그런 부분은 좀 우려하시는 것 같고요. 자, 조 대표님. 이 정도 수사 규모 검사가 120명이고 수사 인력까지 다 합치면 한 500명이 넘는. 그렇죠.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1979년 11.6 사건 직후에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예. 등장한 이후에 처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77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살벌한 분위기인데 예. 특검은 이게 수사기관이 제한돼 있으니까 예. 그 성패를 보통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속하느냐로 가늠한 수가 많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른바 내란 혐의 수사는 거의 많이 됐다고요. 그리고 군인들은 뭐 더 구속될 사람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를 수사하느냐. 예. 그러면 이게 국민의 힘을 상대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 그 비서진이라든지 해가지고
김건희 씨까지 합치면은 이제 구속자 중에는 김건희 씨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죠. 윤석열 씨가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예. 혐의로. 요새 뭐 그런 이야기로 해가지고 좀 경찰에서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군대는 더 이상 안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대한 수사를 또 하면은 이게 뭐 영광급이라든지 이쪽으로 확대되면은 정말 이 군 기강이 참 어렵게 되거든요. 예. 이번 정말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가 망상적 계엄을 펼쳐가지고 세계적 군대를 완전히 당나라 군대 비슷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사는 군을 보호하는 수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벌써 김용태 위원장이 한 것 같은데 이번 특검의 노림수가 정당 해산이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쪽으로 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예. 홍준표 위원정당 심판. 예. 위원 아주 불길한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더라고. 예. 과연 그쪽으로 갈 거냐.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야당을 그냥 삭스리 해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그 경계선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한계가 있을 한계가 것이다. 있고 한계를 어디서 잡느냐. 그렇게. 이게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된 전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어요. 없었죠. 네. 예,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우리 조 대표님이 내란 수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된 거 아니냐. 그걸 받아가지고 추가적인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검사 60명이에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40명이고 20명. 최상병이 20명인데 근데 제가 보니까 뉴스는 김건희 특검에서도 많이 생산될 나올 거예요.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거니까. 예. 아직까지 세상에 안 알려진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보고예요, 여기가. 맞아요. 예? 뉴스에 근데 보고지. 여기는 뉴스를 계속 생산하는데 여기는 이미 다 수사가 진행됐고 그러면 없어요. 야, 니들 60명이나 갔는데 도대체 뭐 하고 하는 있는 거야? 거야? 아. 그리고 서로 경쟁 심리가 붙어 갖고요.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하고요. 요만한 것도 키우고 침소봉대하고 이런 행태가 안 나오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언론 브리핑을 각 특검마다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또 그게 또 경쟁이 있을 수 거의 있겠네요. 매일 한다면서요. 야, 그럼 또 이게 저희는 아이템은 많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네요. 예. 아무튼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국민적 우려는 말끔히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되 또 검찰의 칼은 깔끔하게 그리고 제한적으로 또 절제된 측면에 또 사용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낮걸음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